빗줄기를 가르며 그의 허연 머리가 붉은 네온 불빛 아래 반짝였다.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주름진 손에는 반쯤 젖은 종이 한 장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홍등가의 작은 골목길. 새벽 2시 그곳에서 한 노인이 사랑을 찾고 있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들어오실래요? 유흥업소 앞에 선 여성의 목소리에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젊은 남자의 것처럼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순간 흠칫 놀랐다. 소영 씨?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속삭였다. 여자는 당황한 눈빛으로 동료를 바라봤다. 언니, 이 할아버지 어떡해? 미친 것 같아. 그들의 속삭임은 노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40년 전 그녀의 목소리만 들렸다. 다음 주 토요일 밤 9시 장미빌딩 옥상에서 기다릴게요. 이번엔 꼭 와주세요. 비에 젖은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글씨가 번져 희미해졌지만 그는 그 내용을 이미 심장에 새기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글자 위를 부드럽게 쓸었다. 마치 오랜 연인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소영 씨 40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빗물과 섞인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나가던 젊은 남녀가 그를 힐끔거리며 바라봤다. 저 노인네, 뭐야? 왜 내복 차림으로? 쉿. 조용히 부르면 우리한테 올지도 몰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미친 노인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27살, 첫사랑에 빠진 청년이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비바람이 노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찾아야 할 곳, 가야 할 곳만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불빛에 비친 옆모습이 마치 젊은 날의 자신으로 보였다. 시간이 역류하는 듯했다.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주름진 피부, 늘어진 볼살. 그러나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다. 이번에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비 내리는 새벽 거리를 맨발로 걷는 노인. 누군가는 그를 보며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사랑의 여정이었다. 40년 만에 다시 시작된 마지막 기회의 여정. 하지만 그때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고 내 시야가 흐려졌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이날 새벽보다 몇 시간 전부터 시작되었다. 천둥 소리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결심했다. 오늘은 그날이었다. 5월 14일 토요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둔 날. 요양원 침대에서 일어나 베개 밑에서 노란 종이 쪽지를 꺼냈다. 김 선생님, 다음 주 토요일 밤 9시 성북동 장미빌딩 옥상에서 봬요. 40년 전 그녀의 필체였다. 손끝이 떨렸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3년, 요양원에 갇혀 지내온 지 3년. 하지만 이 쪽지를 받은 날부터 내 기억은 선명해졌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내 흐릿한 기억들을 하나둘 되살려냈다. 침대 밑에서 꺼낸 옷가방에는 준비해둔 내복과 양말, 그리고 옛날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서랍을 열어 그동안 몰래 모아둔 수면제를 꺼냈다. 매일 밤 간호사가 주는 약을 혀 밑에 숨겨두었다가 화장실에서 몰래 뱉어내고 모았던 작은 알약들. 총 17개. 충분할 것이다. 김 선생님, 약 드셨어요? 불 끄고 주무세요. 간병인 최 씨가 문을 두드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간병인이었다. 미안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를 속여야 했다. 아, 최 선생님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같이 마실래요?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비 오는 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어울렸다.
그가 주방으로 가는 동안 나는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작은 봉투에 넣었다. 최 씨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나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줬다. 실제 내 어린 시절과는 관계없는 그저 그를 잠들게 하기 위한 지루한 이야기들. 15분이 지났을까?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기 시작했다. 그가 완전히 잠들자 열쇠를 조심스럽게 빼냈다. 내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불이 꺼진 복도는 캄캄했지만 비상구 표시만은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 표시를 따라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9층에서 1층까지 87세의 내 다리로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녀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이 나를 지탱했다. 마침내 요양원 뒷문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세찬 빗줄기가 내 얼굴을 때렸다. 순간 주저했지만 곧 결심을 다졌다. 맨발로 비를 맞으며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지금 내 맨발은 차가운 아스팔트를 밟고 있었다. 김태준 씨, 정신 드세요?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하얀 빛, 눈이 부셨다. 형광등 불빛이 내 눈을 찔렀다. 천천히 의식이 돌아왔다. 몸이 젖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팔에 꽂힌 링거와 몸을 감싸고 있는 끈이 나를 막았다. 진정하세요. 안전합니다. 담요를 걷어내고 몸을 살폈다. 젖은 내복 대신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혀져 있었다. 누군가가 내 옷을 벗기고 병원복을 입혔다는 생각에 순간 당혹스러웠다.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쪽지. 그 소중한 쪽지. 내 쪽지는 어디 있죠? 내 손에 있던 종이 쪽지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 쪽지를 잃어버린다면 그녀를 다시 찾을 방법은 없을 테니까.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서랍을 열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호사가 내게 투명한 비닐봉지를 건넸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 안에는 반쯤 젖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고 쪽지를 꺼냈다. 종이는 물에 젖어 약간 번져 있었지만 그녀의 필체는 여전히 선명했다. 한자 한자 손으로 적은 그 글씨체를 보니 가슴이 떨렸다. 글씨체만으로도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바을 쓰는 것, 마침표 대신 항상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는 습관. 마치 어제 일처럼 그날이 기억났다. 이건 매우 중요한 약속이에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간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혈압도 높고 체온도 낮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내 손목에 채워진 환자 팔찌를 보니 이름 옆에 87세, 치매, 요양원 거주라고 적혀 있었다. 치매 환자라는 딱지가 붙으면 아무도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을 것이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간호사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 15분이고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그녀와의 약속이 있는 날. 아직 5시간 정도 남아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다행이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토요일, 5월 14일. 그녀도 지금쯤 준비하고 있을까? 40년 만에 다시 만나는 날인데. 그녀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마 내게 물어본다면 그녀는 내 기억 속에서 하루도 늙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내 마음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25살의 소영이었다. 의사가 곧 올 겁니다. 요양원에서 보호자분들께 연락했어요. 지금 오시는 중이랍니다. 왜 이런 비 오는 날에 나오셨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위험할 수 있었어요.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간호사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그저 혼란스러운 노인일 뿐이었다. 김 선생님, 잠시 쉬세요. 체력을 회복해야 해요. 강제로 눕고 싶지 않았다. 누워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갔다. 그녀와의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싸울 힘도 없었다. 내 몸은 이미 지쳐 있었다. 그때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다. 선생님, 요양원에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어제 저녁에 간병인 분께 뭔가를 드셨더군요.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비상구로 나가신 것 같은데요. 경찰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알아내려 했다.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다. 비상구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이 이상했다는 말도 들렸다. 그건 말하기를 주저했다. 하지만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계획했던 탈출이에요. 간호사와 경찰의 눈이 커졌다. 계획이라고요? 요양원 생활 3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편지, 이 쪽지를 받고 나는 결심했어요.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녀를 만나러 가야 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내게 연락을 했어요. 놓칠 수 없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난 이어서 말했다. 수면제였어요. 간호사의 눈이 커졌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간병인에게 준 거. 내 약을 모아둔 수면제였어요. 3개월 동안 약을 모았죠. 매일 밤마다 혀 밑에 숨겨두었다가 내 계획은 완벽했다. 수면제를 몰래 간병인의 커피에 넣고 그가 깊이 잠들면 열쇠를 가져와 방문을 열고 복도에 불이 꺼진 틈을 타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 맨발로 계단을 내려가는 건 힘들었지만 그녀를 만나기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40년 전 나는 그녀와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 후로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녀는 그곳에 갔지만 나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의사가 들어와 내 상태를 확인했다. 탈수 증상과 가벼운 저체온증.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요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돼요. 오늘 밤 9시 그곳에 가야 해요. 마지막 기회라고요. 내 절박한 외침에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할 테지만 내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영이었어요. 의사의 사무실로 옮겨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커피 한 잔을 받아들며 천천히 과거를 회상했다. 내가 27살, 그녀가 25살이었던 1958년의 일이었어요. 커피 향이 내 기억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다. 나는 가난한 교사였고 그녀는 부유한 가정의 딸이었죠. 그녀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나 같은 평범한 시골 출신 교사와 그녀의 만남은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죠. 사진을 한 장 꺼냈다. 옛날 흑백 사진, 모서리가 구겨지고 낡았지만 그 안에 두 사람은 밝게 웃고 있었다. 이게 유일한 우리의 사진이에요. 1958년 4월 남산에서 찍은 거예요. 그때는 남산에 놀이공원이 있었거든요. 의사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랬죠.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철저하게 반대했어요. 내가 그녀에게 어울리는 조건이 아니라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6개월을 몰래 만났어요. 도서관, 공원, 그리고 장미 빌딩 옥상. 그곳은 내 친구가 운영하던 작은 라디오 방송국이
있던 건물이었어요. 저녁이면 그곳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어주었죠. 우리는 그 옥상에서 도시의 야경을 보며 춤을 추곤 했어요. 잠시 목이 메었다. 64년 전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그러다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의 약혼을 발표했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온 젊은 의사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녀는 반항했고 우리는 도망갈 계획을 세웠어요. 1958년 5월 14일 밤 9시 장미 빌딩 옥상에서 만나서 함께 부산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의사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시골에서 급한 전보가 왔죠. 임종이 가까우니 빨리 와달라고. 나는 갈등했어요. 어머니냐, 그녀냐. 깊은 한숨이 나왔다. 결국 어머니를 선택했어요. 그녀에게 연락도 하지 못한 채 고향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거짓이라고요? 내 사실은 겁이 났던 거예요. 그녀의 집안과 맞서는 것이 그녀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어머니의 병은 핑계였어요. 실제로 어머니는 아프지 않았어요.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죠. 눈물이 흘렀다. 지금도 그 결정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날 밤 옥상에서 나를 기다렸을 거예요. 비가 내리는 밤이었죠. 마치 오늘처럼. 그녀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의사는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약혼을 파기하고 평생을 혼자 살았죠. 그 사실을 안 건 몇 년 전 우연히 그녀의 조카를 만났을 때였어요. 소영 씨의 조카가 우리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왔었거든요. 놀라운 우연이었다. 수천만 명이 사는 서울에서 40년이 지나 그녀의 조카를 만날 확률이란. 조카는 내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모는 매년 5월 14일 밤 9시 성북동 장미 빌딩 옥상에서 라디오를 틀어요. 그리고 항상 이런 말을 중얼거리죠. 혹시 아직도 날 기억하고 있다면 이 음악을 듣고 올라와줘요. 그런 말을요. 의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날은 우리가 헤어지던 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옥상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돌아가지 않기로 했었죠. 그녀가 라디오에서 틀었던 노래는 이별의 그 노래 나도 잊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 멜로디가 선명하게 기억나요. 기억 속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왔다. 천천히 허밍으로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조카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옥상을 찾았대요. 처음에는 매달, 그리고 매년 언젠가 내가 나타나길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올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내게 쪽지를 보냈어요. 요양원 봉사자를 통해서요. 이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조카가 알려준 바로는 그녀가 많이 아프다고 해요. 폐암 말기 의사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녀가 용기를 내서 쪽지를 보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날 보고 싶었던 거죠. 의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김 선생님. 그분을 만나러 가셔야겠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인가요? 의사가 진지하게 물었다. 40년 동안 나를 괴롭힌 기억이죠. 치매로 현재의 기억은 흐려져도 그녀와의 기억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내가 버린 사랑,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 그걸 이번엔 꼭 지키고 싶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와 진실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요. 시계는 어느새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병원 옷을 벗고 의사가 준비해준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오래된 양복이었지만 깔끔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의사 박진우가 내 넥타이를 매주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그녀는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김 선생님, 이건 제 아버지의 양복인데 선생님께 잘 어울리시네요. 의사의 말에 안도했다. 적어도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았다. 고맙네. 그런데 꽃을 하나 구할 수 있을까? 꽃이요? 그래, 그녀가 좋아하던 꽃 백합이었어. 하얀 백합.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하얀 백합 한 송이와 작은 꽃다발이 있었다. 마음에 드시나요? 완벽해. 정말 고맙네. 요양원 원장과 간호사, 그리고 경찰관이 동행하기로 했다. 그들은 내가 그녀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모든 과정을 감독하겠다고 했다. 상관없었다. 오직 그녀를 만나는 것만이 중요했다. 출발할 준비 되셨나요? 의사가 내 휠체어를 밀어주었다. 비록 걸을 수는 있었지만 체력을 아끼기 위해 병원 출구까지는 휠체어를 타기로 했다. 병원을 나서자 저녁 공기가 상쾌했다. 비가 그친 후에 도시는 깨끗했고 거리의 불빛들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빛났다. 오늘 밤은 별이 많이 보이겠군요. 의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고 몇몇 별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 의사의 차에 탑승했다. 요양원 간호사가 함께 탔고 경찰과 원장은 다른 차로 따라오기로 했다. 성북동 장미빌딩까지는 30 정도 걸릴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40년을 기다렸는데 30분쯤이야.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었다. 그녀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갑자기 긴장이 밀려왔다. 4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는 백미러로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진실된 마음을 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간직해온 그 마음을요.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려갔다. 도심의 현대적인 빌딩들이 유리창 너머로 스쳐 지나갔다. 64년 전 이곳은 어땠을까?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도시,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던 시절. 도시가 많이 변했군요. 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서울이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차가 북적이는 도심을 지나 성북동으로 향했다. 점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성북동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 오래된 한옥들. 저기 보이는 빌딩이 장미빌딩입니다. 의사가 가리킨 곳을 바라봤다. 9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 주변은 완전히 변했지만 그 건물만은 그대로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거리가 복잡했다. 주변은 유흥가로 변해 있었고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데 시간이 걸렸다. 죄송합니다. 주차할 곳을 찾는 게 쉽지 않네요. 마침내 건물 근처에 차를 세웠다. 시계는 8시 30분. 약속 시간까지 30분 남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지셨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너무 떨려서.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었다. 9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 어쩌죠? 계단으로 9층까지는 87세의 몸으로 9층까지 계단을 오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올라가야 해요. 어떻게든 의사와 경찰관이 내 양쪽에서 부축해 주기로 했다.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천천히 가시죠. 충분히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1층, 2층.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3층, 4층.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5층에서 잠시 쉬어야 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괜찮으세요? 좀 더 쉬다 갈까요? 아니, 계속 가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천천히 다시 올라갔다. 6층, 7층. 온몸에 땀이 흘렀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8층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기어가듯 올라가고 있었다. 의사와 경찰관이 나를 거의 들다시피 했다. 옥상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라디오 소리를 들었다. 그 노래, 이별의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옥상 문이 열리고 시원한 밤바람이 내 얼굴을 쓸었다. 도시의 불빛이 만든 별자리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6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지만 그 느낌만은 같았다. 그리고 거기 옥상 한쪽의 작은 벤치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박소영,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세월이 훔쳐가지 못한 유일한 것. 그녀는 작은 라디오 옆에 앉아 있었고 내가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혜준 씨, 그 목소리. 세월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지만 그 음색은 40년 전과 똑같았다. 소영 씨, 늦어서 미안해요. 한 발짝 내디디려 했지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의사가 재빨리 나를 부축했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도 나처럼 가슴이 뛰고 있을까? 매년 이곳에 오셨다면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처음 5년은 매달, 그 다음 10년은 1년에 한 번, 그리고 나머지 시간도 계속.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 40년의 기다림.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이 차가운 옥상에서 혼자 서 있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소영 씨, 미안해요. 너무 늦게 왔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40년 전과 똑같았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그제서야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산소통이 그녀 옆에 있었고 그녀의 호흡은 불규칙했다. 창백한 피부, 깊게 패인 눈, 그리고 너무 마른 손가락. 폐암이에요. 의사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쪽지를 보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우리가 낭비한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젊음, 꿈, 사랑, 그리고 가능성으로 가득 찼던 그 시절 우리는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소영 씨, 사실은 그날 어머니가 아프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거짓말이었어요. 겁이 났던 거예요. 당신의 집안과 맞서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그래서 도망쳤어요.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놀랐다. 알고 있었다고요? 네, 당신 어머니가 아프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 고향 친구를 통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해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 장벽에 부딪혔는지, 당신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모두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계속 기다렸던 건가. 언젠가 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그런데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 40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부끄러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끄러워졌죠. 1년, 5년, 10년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당신을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새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과 함께.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두 사람 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으면서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40년. 함께 춤출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노래에 맞췄어.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고 그녀도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산소통을 잠시 떼어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손을 뻗었다. 87세와 85세 두 노인의 춤은 어색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20대로 돌아가 있었다. 옥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 아래 우리는 마지막 춤을 추었다. 의사와 경찰 그리고 요양원 사람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우리에게 공간을 주었다. 태준 씨, 후회는 없어요. 당신을 사랑했던 것도, 기다렸던 것도. 그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소영 씨 지금도 여전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우리는 옥상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손을 꼭 잡은 채로. 이 옥상에서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요? 당신이 내게 춤을 가르쳐 줬었죠. 기억해요. 당신은 정말 서툴렀어요. 계속해서 내 발을 밟았죠.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64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소영 씨,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래 주세요.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녀의 호흡이 점점 더 힘들어 보였다. 산소통을 다시 착용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요. 소영 씨, 내가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 가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어떤 장벽도 넘어서. 그녀의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 무게감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피곤해요. 조금만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녀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함께였다. 두 노인의 마지막 데이트, 마지막 약속,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순간. 소영 씨는 그로부터 2달 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매주 토요일 밤 그 옥상을 찾습니다. 라디오를 틀고 그녀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한다. 의사 선생님 덕분에 요양원에서도 특별히 외출을 허락해 주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가지 못한 곳 하나쯤 있지 않나요? 미루고 있는 약속, 하지 못한 고백, 찾아가지 못한 그 사람. 젊은 시절의 나처럼 두려움에 망설이고 있나요? 아니면 언젠가는 하며 미루고 있나요? 당신의 소영 씨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기다림이 끝나기 전에 지금 가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을 40년 동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나처럼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전화해 보세요. 찾아가 보세요. 용기를 내보세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 가야 합니다. 오늘 밤 나는 또 그 옥상에 올라가 라디오를 틀 겁니다.
그리고 별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말할 겁니다. 소영 씨, 오늘도 약속 지켰어요. 내일도 모레도 당신을 만날 때까지 계속 올게요.